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향기 인문학센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문화연구소 김윤주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우리 민중미술의 미의식 읽기입니다. PPT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의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민중미술이란, 두 번째, 민중미술의 전개, 세 번째, 민중미술과 최재우의 세계인식, 네 번째, 민중미술에 나타난 미의식입니다. 첫 번째로 민중미술이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중미술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민중미술이란 말은 일반 민중이 민중의 인권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이라는 것은 이걸 또 사전적인 정의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일반 국민, 피집의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중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 엘리트 개념으로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진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민중 미술은 바로 피지배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중 자체는 피지배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본가인 지배 계급과 대립하는 노동자와 서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이 바로 민중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공의 숙이라는 작품인데요. 오윤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요. 우리는 이름 모를 어느 새처럼 하루하루라는 글이 쓰여 있죠. 이 작품은 현실 고발과 비판적 표현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민중 노동자와 농민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윤은 현실에 찌든 이들의 고통을 직설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지금 보여 있는 그림 여공의 수기처럼 사람들의 정서, 이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인식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민중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보시면 타타타타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송기환 작가님의 그림으로요. 이 송기환 작가님은 1985년 7월 한국미술 20대 힘이라는 그러한 전시회에서 공수 특전단 훈련을 형상화한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민중미술이라는 것은 1980년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분단과 외세 극복을 위한 민족주의의 열풍, 그리고 사회계급의 평등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중이 주체가 되는 세상이 이상향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문화운동이 순수한 문화적 유의 속에 빠져들 수만 없었고요. 이데올로기적 권력 투쟁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중 미술도 군사 권력과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군사 정권의 전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중 미술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대규모 집단 문화 정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하나만으로 시대 현실을 변혁하고자 했던 이례적인 미술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중미술의 전개를 이번엔 보겠습니다. 민중미술이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시대적으로 점점 전개되어 나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데요.
민중미술이 최초로 이제 태동한 곳은 광주였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1980년대에 활동한 최초의 민중미술 소집단이 현실과 발언이었지만 현실과 발언이 창립되기 2달 전인 1979년 10월 광주에서도 현장 활동에 역점을 두는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설립되었고요. 민중문화운동협의회는 이 땅의 문화의 민중화를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민중문화의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리밭 포스터라는 이 작품을 보시면요. 우루과이 라운드 보리국에 이런 텍스트가 쓰여 있죠. 또 독점 자본과 권력 타도하고 민중 민주주의 쟁취하자. 이런 표어가 또 쓰여 있는데요. 이목상 작가님의 보리밭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민중미술을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중미술이라는 것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과 연계해서 집회장과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주화운동의 고조와 더불어 민중미술의 투쟁도 강화되었는데요. 1988년 12월에는 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가 건설되어서 민중미술운동의 급진적인 지도 이념이 대두되기도 했고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 1988년도 이때는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들어서는 쇠퇴하면서 전시장 중심의 개인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이 이제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울산 제일일보라는 그 기사에 보면 민중미술 작가 예술로 말하는 불안정 노동자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 노동자의 현실이 불안정한 것은 여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 작품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박영균 작 얼음의 눈물이라는 이 작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5회째 이어지고 있는 이 기사를 내용 보면요. 전국 규모의 민중 노동 미술 전시 울산 노동 미술전이 올해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전환의 경랑 속 위기에 빠진 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그러한 불안전한 현실, 이것을 고발하는 목적을 지금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의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이 전개되는 것에는 이제 2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것처럼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운동은 하나는 사회진보단체 한국의 민화투쟁과 함께 광주 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해 선봉에 나서서 희생과 헌신을 불사했던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었다면 두 번째 유형은 서구 미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추종하는 당시의 미술계에 대한 비판과 민족 미술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담론 형성과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쟁적인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민중 미술이 있었던 것이 한 가지 방면이라면 또 한 가지 방면에서는 우리의 미학이 무엇인지 서구 미학에서의 서구 미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무엇인지, 우리만의 그 민족적인 미의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것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민중미술과 세 번째는 최재우의 세계인식입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이 가진 우리만의 그런 미의식이 있다고 보고 그 안에서의 그 사상적인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한번 우리의 사상적인 특징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것이 바로 최재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우의 가진 사상적 기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을 미적으로 민중미술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고 민중미술에서 어떤 미의식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에 태동했던 민중미술의 주제의식은 민중의 존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간 사상적 기원이 동학농민운동의 그 발생 철학이 되었던 최재우의 동학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민중미술은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국 고유의 사상인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최재우의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최재우라는 인물은 동학의 창시자로서 초명이 복술 재선이고 자는 성묵이며 호는 수은 수은제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37세 때 동학을 창도했고요. 후에 사도난정의 제목으로 체포되어서 참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저서에는 동경대점과 용담유사가 있고요. 이 글들 속에서 최재우가 가진 그런 사상적인 특징과 우리가 살펴볼 그런 우리의 사상의 미의식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부분, 민중미술의 근원이 될 만한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작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가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오윤이 있습니다. 오윤은 1946년에서 1986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인 그 오윤의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민중 속에서 찾고자 한 것이었고 인권과 존엄이 박탈당할 때 생기는 민중의 분노, 슬픔, 저항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박생광을 들 수 있는데요. 그 박생광은 이제 1904년에서 1985년에 생존했던 작가분으로요. 1894년 전주성 정투를 소재로 동학농민운동의 혁명 정신을 담아서 전봉준의 손에 칼을 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작품 속에서도 그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칼로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재우의 사상이 직접 드러나는 이 작품인데요. 오윤의 칼로레는 광목에 목판 채색을 한 그 판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오윤, 지금 말씀드린 오윤과 그 박생광과 같은 우리 민중미술 작가들의 그 작품 주제는 최재우의 이 검결에서 보면 최재우의 검결이라는 글에서 이칼 저칼 넌즈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칼로레 한곡조를 시호 불러내니 라고 한 이 글에서 그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칼춤을 추는 것을 형상화한 이 글이 있죠. 이 글에서는 이 글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 지금 이 오윤의 칼로레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그 기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이 작품에서는 최재우와 제자들이 행했던 칼춤과 칼로레는 결국 조선왕조에게서 최재우와 동학이 혁명을 도모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게 만들어서 최재우를 처형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뒤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성록을 보면은 최재우를 잡아들인 당시 대구감사 서원순이 그를 취조하며 내가 도로 세상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목검을 만들어 사용하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돌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칼을 가지고 목검, 나무로 만든 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게 한 것이 아니냐. 그게 돌을 가르치는 제대로 된 방법인 것이냐라고 묻게 되죠. 이에 대해서 최재우는 돌을 닦는 것은 천심을 지키고 정기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의 정기를 기르기 위해 목검을 만들어서 건물을 추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물의 그 의미가 우리의 정기를 기르고 천심을 지키고자 한 취미였던 것이지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나는 칼춤을 추면서 우리의 정기와 천심을 지키자고 했던 것이죠. 이 글이 이 기록이 이제 일성록이라는 책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의 세계인식, 최재우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그 민중미술의 사상적 기원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재우가 깨달은 그 시천주라는 말은 결국 존엄성을 회복한 자유로운 우리 자신을 귀하게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인 천주를 귀하게 모시는 시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재우는 그의 글에서 이와 같이 귀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명나는 칼춤을 추자고 말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주제의식이 지금 그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윤의 칼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 고유의 사상을 담은 최재우의 철학에서 우리의 한국적 미의식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국의 자생적 현대미술인 그 민중미술에서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민중미술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진정한 의미의 한국 현대 미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삶의 흔적과 자취를 담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예술을 무기로 투쟁하며 정당성을 외친 참여예술이었고요. 예술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연장선상에 두고 시대를 고민하는 시대의 문제를 고민했던 그리고 그 예술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민중미술이 이제 형식 미학의 모더니즘 비판, 또 자연주의 미술에 대한 비판, 유신 독재와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부당함에 대한 저항으로 독창적인 현대 미술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미술이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중미술이 최근에는요, 경매에서 직접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금액에 책정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술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런 예술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됐고 그런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국적인 역사와 특수성 그리고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민중미술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중미술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과거의 흐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뿌리에는 민중미술이 우리의 사상적 기원,
미의식을 담고 있는 최재우의 세계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미의식의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사를 하나 더 보면요. 민중미술 시장 속으로 포스트 단색화로 뜰까? 이러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 작가님이 이제 이목상 작가님이신데, 아까 이전에 저희가 초반부에 보리밭 포스터라는 그런 작품을 한번 봤죠. 그 작품을 그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흐름 속에서 본격 등장한 민중미술은 노동자 및 서민의 고달픈 삶을 표현한 한국판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또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민감한 시국 문제를 화폭에 담아내기도 했는데 1980년에서 90년대를 풍미한 민중미술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때가 2017년 이제 기사인데요. 2015년 복고문화 열기에 힘입어 반짝 주목받은 이후 다시 점점 더 보폭을 넓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매에서 더 높은 금액을 책정이 됐던 것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중미술에 나타난 미의식, 최재우의 세계인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미의식의 첫 번째로는 형 너머의 심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형상, 그 안에 그 형상을 넘어선 어떤 마음의 소리, 심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것이 이게 한국인의 미의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최재우의 그 세계인식을 통해서 보면요. 최재우가 천심이 곧 인심이라고 한 것은 인간과 우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서로가 그 자체로 상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 사이를 서로 우위를 따질 수 없는 동등한 관계로 본 것입니다. 현상으로서의 천과 원리로서의 천의 속성이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속성과 통하기 때문에 천심이 즉 인심이라는 등식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품고 있는 마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표현하는 태도를 미적 가치로 여기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우가 천을 내면화한 내유신령이란 말의 신령이 박생광의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자체를 중요시하는 이런 인식, 천심이 곧 인심이라는 하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이러한 최재우의 생각을 토대로 마음을 중시하는 그런 우리의 인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우리 안에 신령이 있다라는 그 신령이 박생광의 그림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박생광의 무당이라는 그림인데요. 박생광의 그 무당 그림에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무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죠. 무속이라고 볼 수 있는 무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신들을 맞이하여 기원하고 대접하여 보내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주재하는 그 무당이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의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무당의 가치, 하늘과 인간의 매개자의 가치, 무속적 가치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중요시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민중미술 작가였던 박생광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령,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무당의 무속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봤던 것이죠.
박선광의 무당 1, 2라는 또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당의 이미지가 지닌 형과 색을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에서 회복시켜 그 색과 태가 지닌 지존의 빛을 바래지 않게 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고요. 그림 자체의 그 색감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무적 가치, 그런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생광이 인도 여행에서 영적인 것 혹은 영원을 보았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작가의 혼을 불어넣는 작업이다라는 말을 박생광이 작가가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박생광이 그 영원, 영적인 것, 작가의 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 자체를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그림의 역할이 되어야 하며 또 이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자신의 작업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러한 마음을 중시하는, 심성을 중시하는, 마음의 소리를 중시했던 부분을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오윤의 낫도깨비인데요. 오윤의 낫도깨비는 오윤 또한 이런 도깨비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술이 주술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윤이. 그리고 무속신앙에 만든 민초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어서 그들의 감정과 의식을 순화시키는 기능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윤이 낫도깨비를 통해서 도깨비가 가진 무적 가치에 주목을 했고 말년의 작품에서 이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깨비라는 우리가 가진 그런 영적인 그런 관심이 도깨비라는 우리만의 가진 귀신 이미지의 그 형상화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만의 귀신이라고 대표적인 귀신이라고 볼 수 있는 도깨비는 세계 어느 민족의 귀신도 이 한국의 도깨비처럼 장난이 심하고 시샘이 많고 실속 없고 허탕 잘 치는 웃기는 귀신, 이걸 김지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귀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도깨비의 이미지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윤은 도깨비에 대해서 또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또 도깨비에 대한 작품이 또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윤이 표현한 도깨비는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세계가 신명과 주술이 지배하는 영역이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윤도 그런 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민족 의식을, 미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는 또 이제 주역 개사전적으로 풀면은 음과 양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측면, 우주 원리로서의 측면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것은 결국 굴신이 서로 공감하여 구부리고 펴는 그런 굴신이 서로 교감하여 이로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굴신이 결국에는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가진 속성을 인지하고 이를 마음의 소리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작품에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마음 자체, 형상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집중했다는 것은 다소 괴기스럽게 보이고 다소 추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공감을 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소
괴기스럽고 추해 보이는 이런 추의 미학이 순과 괴기, 익살과 청승, 한과 흥, 이승과 저승의 융합을 의미하고 한보다 흥 쪽이 더 강한 우리 민족의 그런 미의식의 특징이 어떤 한에 치우쳤다기보다는 흥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익살스러움, 괴기스러움 요런 것을로 의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추사 김정희의 판전이라는 이 현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이 판전이라는 글자 자체가 괴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서체죠. 다소 괴하지 않으면 서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추사 김정희가 얘기했는데요. 다소 괴기스럽다, 좀 이상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신만이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개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서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글자가 제대로 된 글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굉장히 정형화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개성, 그것을 드러내는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이게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가진 미의식의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자체, 자신만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식의 그 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사는 문자형 서건기를 심호흡한 탈속의 정신세계에 의해서 서예가 창작될 때 비로소 서예의 참 경계를 이룰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계는 필연적으로 파격적인 괴의 미학적 경계의 세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중시하는 그 중요성을 깨달은 추사는 말년에 이르러서는 양명학적 성령 청기설에 동의하면서 친양명학적 미학의 경계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최재우가 또 쓴 글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요. 닦아서 필법을 이루니 그 이치가 일심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닦아서 필법을 이루니 그 이치가 일심에 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획을 시작하니 모든 법이 일점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글을 쓰는 이치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심. 한 가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최재우의 그 세계관이 그 미적인 부분도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생광의 부처인데요. 아까 그 무당이라는 작품에서 보았던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부처라는 작품에서 이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처의 근엄함이라든지 그런 웅장함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굉장히 해학적이고 다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박생광이 이 부처를 표현한 것에서는 불상이라는 어떤 소재 자체가 가진 그 무적 가치도 인정하면서도 또 종교가 가진 그러한 무거움 같은 그런 외재적인 가치, 그 신성해야 된다는 그런 외재적인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그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었던 그래서 다소 좀 졸박하고 소박하게 보이는 작품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항색의 불상들이 삼국불 같은 불가 사이의 고졸미와 정신미를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성광의 부채여라는 그림이 또 하나 있죠.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죠. 굉장히 해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생광이 예술은 단순히 있는 것을 그리면서도 그 있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암시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그 형 너머의 어떤 심,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 너머의 심을 우리만의 이미지로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최재우의 신령이 우리의 미의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운의 형상화인데요. 어떤 우리가 가진 그 기운을 형상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마음이라는 형태로 느껴지는 것이고 외면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천의 내면은 이것이 느껴지는 것, 즉 신령이고 지금까지 살펴봤던 신령이고 그것이 자연에 드러나는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기화이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만물의 생명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현상과 원리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천을 존중한다는 것은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이며 이는 생명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 가진 그 기운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개개인이 생명이라는 개개인도 한 뿌리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고를 가능하게 하면서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것을 미적 가치로 여긴 것이 우리의 미의식 속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우리의 기운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의 미의식 속, 우리의 그 고유한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철의 모내기라는 작품인데요. 최재우가 천을 외면한 외유기화, 밖으로는 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그 생명의 기가 신학철의 모내기라는 그 민중미술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등장하는 한반도의 남쪽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문화의 쓰레기가 이제 밑에 가득 차 있죠. 그런 반면에 그 북쪽은 이제 농촌의 그 이상향으로서의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농촌 활동, 농촌 생활,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 땅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농촌 생활이라든지. 그래서 민중 미술가들은 대지가 품고 있는 그 대지 자체의 생명성, 그 근원으로서의 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신성함, 농사 자체의 신성함을 또 긍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내기라는 작품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요배의 맥잡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인물이 이 농민인 거죠.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라고 볼 수 있죠. 이 뿌리를 잡는 기의 생명성을, 뿌리가 상징하는 어떤 기의 생명의 근원이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삶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측면과 자신의 삶을 깊이 응시하는 철학적 명상을 담아내는 문자나 기호들 작품을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강요배라는 작가님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 윗부분에 천지 빗괴가 있어요. 이거는 주역의 괴 중에 하나인데 이 하늘, 천을 상징하는 하늘 천괴와 밑에는 넷괴에는 그 지를 상징하는 뒷괴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라는 그 천지 빗괴는 지를 상징하는, 땅을 상징하는 어떤 농민과 천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 문명, 그 외면적 가치, 그것의 대비를 통해서 중요성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빗괴 자체는 천인 양의 기가 오르고 지인 음의 기가 내려가는 것으로 음과 양이 서로 교감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농민으로 상징되는 자연과 물질 문명의 괴리로 인해 음과 양의 생명의 원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간이 그 생명의 맥을
부여잡고 있는 것을 형상화해서 그만큼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기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판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윤의 북춤이 있는데요. 이 북춤을 통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는 기운을 형상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통해서 파나 작품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강한 힘과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유는 이렇게 말했어요. 힘의 근원을 근육의 구조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석굴암의 금광 역사처럼 기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해서 기의 중요성, 기운을 형상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윤도 북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기운을 형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박생광의 토암산 해돋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 색감 자체에서 주는 생명력, 생동감을 알 수 있죠. 강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화나 단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색감,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히 생각했던 어떤 기적인 부분을 한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적인 세계를 깨트리고 힘센 동감으로 넘치고 있는 것은 철상과 같은 선들과 감청, 황, 주의 삼색이 만들어내는 대조감, 또 백색의 액센트 같은 것들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어떤 기적인 부분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차용하는 또 이미지들도 보시면 어떤 샤머니적인 색채나 이미지 그런 것들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명 자체의 현상을 드러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이라는 염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미의식에서는 최재우가 추구했던 대동의 측면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은 최재우가 천을 주라고 존칭한 것에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천과 같은 인간, 즉 자신을 존중하고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천과 같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니 곧 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간 사이의 구별과 멸시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재우가 말한 각지불이라는 말은 모두가 천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직접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최시영이 사람이 바로 하늘이니 섬기기를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라는 말과 통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런 우리의 대동이라는 염원, 우리가 모두 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실천하자는 것이 이제 홍성담의 획불행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만물의 일체를 인정하고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 최재우의 태도를 통해서 연대를 통한 평화의 추구를 미적 가치로 우리가 그런 가치를 미의식의 근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보시면요. 홍성담의 대동세상입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5월 홍성담을 중심으로 한 광자엽에서 시민군 문화선전대로 현장 미술을 주도한 것이고요. 역사와 시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당한 국가주의에 온몸으로 맞섰고 민주화 인권을 나선 그런 사람이
입니다. 홍성담이라는 작가님이.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모두 하나고 우리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의 내용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중요하게 미의식적인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윤의 칼로레인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것 또한 이제 칼로레를 통해 이 칼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민주화 인권을 투쟁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한, 쟁취하려고 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한자들을 보면 탐, 진, 치, 염, 요, 괴, 오, 사, 척 이러한 온갖 악을 상징하는 글자들을 이렇게 칼을 춤을 통해서 끊어내는 것입니다. 잘라졌죠? 그래서 끊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생광의 전봉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1894년 동학교도였던 전봉준을 중심으로 일으킨 동학 농민운동의 정신이 직접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생광이 이제 역사를 떠난 민족은 없다. 예, 전통을 떠난 민족은 없다. 모든 민족 예술에는 그 민족 고유의 전통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술에서의 역사 인식을 중요하게 받고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미의식이 민중 미술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역사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에서 녹두 장군이 눈썹이 시퍼렇게 꿈틀거리고 그 옆에 백의의 화가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생광 자체가 아버지가 이제 동학에 가담을 하셨었고요. 예, 그러한 역사 인식 속에서 이러한 작품이 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러한 정신이 이제 예기에서 말한 대동의 정신이고요. 예기에서는 대도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천하를 자기의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 것으로 보았다. 힘은 자기의 몸을 기르고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을 위해서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와지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 한 몸만을 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썼다. 사람마다 풍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간특한 계모가 폐색이 되어 일어나지 못하고 도절 난적이 절멸하여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대문을 잠그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니 이것을 대동의 세상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동의 정의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을 꿈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중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의 예술을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동세상을 향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리를 토대로 겸허히 만물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정성스러운 태도, 성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또 최재훈은 보았고요. 예, 그러한 우리의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그러한 세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홍성담과 박생광은 최재우의 동학정신에서 기반한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대동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성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작품 양 자체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러한 내용을 작품에서도 작품의 양이나 그러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까지 민중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미의식을 근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상은 최재우의 그런 동학의 정신에서도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마음을 중시한 부분, 또 기운을 형성하는 것을 중시했던 부분, 그리고 대동이라는 그런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미적 인식을 토대로 작품을 드러냈고 우리의 그 미의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